새벽 4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는데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72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했어요. 세계 최강국이 던진 통보였는데요. 일본은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럽은 침묵했어요. 모두가 같은 결론을 예상했는데요. 단 한 나라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문제였어요. 72시간이 지났는데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압박을 더 강화했습니다. 금융을 막았어요. 부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를수록 더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중동 전체가 그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깨지지 않은 기록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 기록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UAE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13층 제 사무실이었죠. 저는 라일라 하산입니다. UAE 국방부 방공 시스템 도입 책임자로 일한 지 7년째였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산협력국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산 국장, 지금부터 72시간 내에 답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잠이 확 달아났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 핵심 기술 공유를 요구한다는 거였죠. 아니면 UAE와의 협력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72시간 딱 사흘이었습니다. 1시간 뒤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왔어요. 독일 연방 국방부에서도 왔습니다. 프랑스 국방조달청에서도 메시지가 날아왔죠.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미국 요구에 즉각 동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일 줄은 몰랐거든요. 전 세계 주요 방산 국가들이 일제히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국을 압박하라는 거였죠. 저는 곧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주요 인사 12명이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부국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 한국도 결국 굴복할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 그리고 7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까지 있었으니까요. 다른 참석자들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어요. 미국 동맹이 필수적인 나라였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버틸 이유가 없었어요. 기술 담당 부서장이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의 수출 비중, 미국산 부품 의존도, 금융 거래 규모까지 전부 정리돼 있었어요.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에 취약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어요. 서울 시각으로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상대는 방산 기업 해외 영업 담당자였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요구 내용, 72시간 시한, 그리고 각국의 동조 움직임까지요. 상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짧았어요. 너무 짧았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들을 수 있냐고요. 상대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72시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요? 저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미국이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차요? 지금 이 상황에요? 상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계 최강국이 압박하는 상황인데 일주일이요? 동맹국들이 줄을 서서 압력을 넣는데 검토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조직도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된 사람에게 연락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해외 영업 총괄 담당자였습니다.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부에 올릴 자료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곧 굴복할 것이다. 대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양보를 얻어낸 뒤 결국 기술을 넘길 것이다. 협상 전략이라고 판단했어요. 급하게 보이면 조건이 불리해지니까요. 시간을 끌면서 더 나은 제안을 받아내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국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진척 상황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검토 중이라고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요. 상대가 비웃었습니다. 전형적인 지연 전술이라고 했어요. 압박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했거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72시간 시한이 끝난 거예요. 저는 긴장한 채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뭔가 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시한이 다가오면 연락이 옵니다. 협상을 시작하자거나 회의 일정을 잡자거나 최소한 입장이라도 밝히죠.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더 차가웠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어떠냐고 물었죠.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직 답을 못 들었다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했어요. 압박을 더 강화하라고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양보안을 내놓거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회의 일정이라도 잡았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국장과 상의했습니다. 그도 난감해했어요. 대체 뭘 원하는 거냐고 물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싶었죠. 메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기술 공유권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대신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3년 전 체결한 계약서 3조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양측이 합의한 기술 지원 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3년 전 계약서요? 저는 담당자에게 전화했어요. 왜 갑자기 과거 계약을 확인하냐고 물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 약속부터 점검하는 게 절차라고요. 그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는 마당에 절차와 원칙을 따진다고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72시간 시한을 줬다고,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어요. 상대는 침착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약속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요청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했어요. 그날 오후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장관까지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뭘 원하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몰랐거든요. 협상을 하려는 건지 거부하려는 건지 시간을 끄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부국장이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바꿔보자고요. 기술 공유 대신 중동 공동 진출을 제안하면 어떻겠냐고 했죠. 여기에 금융 지원까지 포함하자고 했습니다. 재정 담당자가 숫자를 내놨습니다. 20조 원 규모였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규모를 더 키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요. 기술협력센터 설립도 포함시켰습니다. 중동 10개국 공동 방산 진출 계획도 넣었어요. 한국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 공식 제안서가 나갔습니다. 45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한국도 움직일 거라고요. 이 정도 조건이면 거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였으니까요. 3일을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답이 왔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거절도 아니었어요. 검토는 하겠지만 기존 계약 이행이 우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과거 계약 얘기였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먼저 완료한 뒤에 새로운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거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십조 원 규모 제안을 뒤로 미루고 과거 계약부터 보겠다고요? 부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기술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한국도 기업이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다고요. 재정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금액이면 한국 방산 기업 연간 수출액의 30%가 넘는다고 했어요.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하지만 거부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달랐어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봤어요. 한국 방산 기업 재무제표, 수출 실적, 성장 전략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기 계약을 선호했습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택했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이 아니라면 뭘까요? 기술 우위를 지키려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대한 반발인가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전혀 모른다는 걸요. 7년 동안 방산 업무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수십 번 미팅했습니다. 계약서도 여러 번 썼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는 몰랐던 겁니다.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내부 결정 구조를 분석해야 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조직도를 봤습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해외 영업본부장까지 구조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실제 결정권자가 누군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었죠.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방산 기업들의 중동 계약 기록이었죠. 패턴을 찾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건이었어요. 당시 미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조건도 좋았어요. 공동개발 명목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죠.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7년 전 카타르 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공동개발을 제안했어요. 기술 공유 대신 시장 진입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9년 전에는 터키였습니다. 역시 기술 이전 요구가 있었고 역시 거절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핵심 기술과 관련되면 한국은 항상 같은 답을 했어요. 거절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절한 사람이 매번 달랐어요. 5년 전엔 김모 대표였고 7년 전엔 박모 본부장이었습니다. 9년 전엔 이모 부사장이었죠. 지금은 최모 담당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답은 같았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정부 자료도 찾아봤어요. 정권이 바뀐 시기도 확인했습니다. 보수 정부 때도 똑같았습니다. 진보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방산 기술 이전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됐습니다. 20년 전 자료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같았습니다. 전부 똑같았어요. 담당자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국제 정세가 바뀌어도 핵심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국가 전체가 하나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국장을 불렀습니다.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관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죠.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고요. 담당자가 바뀌면 협상 스타일도 달라진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부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죠. 돈을 벌 기회를 계속 거부하는 건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버는 겁니다. 시장을 넓힐 수 있는데 안 넓히는 거예요. 동맹국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데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직원들 인터뷰 기록을 찾아봤어요. 과거 중동 파견 나왔던 사람들 증언이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수집한 자료였죠. 한 엔지니어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팔 수 있는 것과 팔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된다. 이상한 표현이었어요. 규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윗사람이 막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였어요. 또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영업 담당자 말이었어요. 대표님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배울 때부터 이렇게 배웠고 후배들도 똑같이 배웁니다. 우리 방식.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방산기업 신입사원 교육 자료였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했죠. 교육과정에 윤리교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챕터가 기술 보안과 책임이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 자산입니다.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익보다 책임이 우선입니다. 이익보다 책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사람을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직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였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20년 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전 분석을 수정했어요.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거부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다. 시스템적 원칙이다. 단기 압박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담당자를 바꿔도 조건을 올려도 시간을 줘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포기하자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요.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고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주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자료를 계속 뒤지고 있었죠.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요. 오래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15년 전 이라크 재건 사업 자료였어요. 당시 여러 나라가 참여했었죠. 미국, 영국, 한국, 일본, 터키까지. 한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한 기록이 있었어요. 2006년 이라크 내전이 격화됐을 때였습니다.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 철수했어요. 위험했거든요. 총격전이 벌어지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납치 사건도 빈번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한국 건설 인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현장 보고서가 있었어요. 한국 측 현장 소장, 철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잔류 결정. 이후 현지 직원 37명 임금 지급 및 안전 확보 필요. 본사의 철수 명령 거부. 개인 판단으로 3개월 추가 근무 결정.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그들은 석 달을 더 버텼어요.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현지 직원들 가족까지 보호했죠. 임금을 지급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필요한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왜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법적 의무도 아니었어요. 그냥 떠나면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요. 본사에서도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례도 찾았습니다. 2011년 리비아 사태 때였어요.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던 시기였죠.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이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역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보냈어요. 빨리 나오라고 했죠. 대사관에서도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책임자가 사흘을 더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현지 협력업체 직원들 마지막 급여를 정산하고 떠나겠다는 거였어요. 장비도 제대로 인계하고 미완료 작업에 대한 보상도 논의하고 그 다음에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공항까지 가는 길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장비를 인계하고 서류를 정리한 뒤에야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왔어요. 아프가니스탄, 예멘, 수단까지. 전쟁이 나거나 치안이 붕괴된 곳이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한국 인력은 항상 가장 늦게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뭔가를 정리했습니다. 급여, 보상, 장비 인계, 미완료 업무 처리까지요. 계약 밖의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UAE 건설청에서 작성한 자료였어요. 2015년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건설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6개월간 유지보수 지원을 제공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행했다. 추가 비용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연한 것. 또 그 표현이었습니다.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기준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돈이 아니었어요.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법도 아니었죠. 심지어 본사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기준으로 움직였어요. 계약서에 없어도 돈이 안 돼도 위험해도 본사가 반대해도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약속했으니까요. 시작했으니까요.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믿었으니까요. 또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 프로젝트 사후 평가 보고서였어요. 외부 컨설팅 업체가 작성한 거였죠.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 신뢰를 우선시한다. 계약 기간 중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킨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계약으로 이어진다.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 프로젝트 재계약률이 78%였어요. 다른 나라 평균이 45%였는데요. 왜 그럴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신뢰 때문이었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이유도 같았던 겁니다. 한 번 넘기면 통제할 수 없어요. 어디로 퍼질지 모릅니다. 잘못 사용될 수도 있죠. 책임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넘기는 거예요. 이익보다 책임이 먼저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어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위기가 오면 누가 남을까요? 누가 끝까지 지킬까요? 누가 현지 사람들을 버리지 않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기술력, 가격, 납기, 수익성만 따졌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안 봤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남을지, 누가 책임질지,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3월 15일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이란과 사우디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유조선 3척이 납포됐어요.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배럴당 $20가 한순간에 뛰었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UAE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에너지 수송로가 막힐 위기였거든요. 석유 수출의 80%가 호르무즈를 통과했으니까요. 국방부가 비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새벽 5시에 호출됐습니다. 긴급 안보 회의였어요. 장관, 합참의장, 정보국장까지 모였습니다. 저는 즉시 회의실로 달려갔죠. 긴급 방공 시스템 점검이 필요했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거든요. 이란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의 중에 미국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국방차관보가 직접 나왔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편에 서라. 아니면 협력을 재검토하겠다. 줄 세우기였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일제히 같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란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라는 거였죠. 군사 협력, 경제 제재, 외교 압박까지 전방위였습니다. UAE는 난처했습니다. 이란과도 교역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한쪽 편에 서기는 어려웠죠. 이틀 뒤 일본이 답했습니다. 미국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맺은 기존 방산 계약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계약을 파기한다고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카타르, 오만과 진행 중이던 레이더 시스템 계약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대일한 압박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눈치를 본 거였죠. 동맹이 계약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럽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국은 미국 편에 섰습니다. 이탈리아는 애매한 입장을 냈죠. EU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방산 주가가 들썩였어요. 계약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불안해했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려던 방공 시스템에도 여러 나라 기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요. 만약 이들이 협력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투입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긴급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 미국의 압박, 일본의 계약 파기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도 입장을 바꿀 건가요?
우리와의 계약에 영향이 있을까요? 답이 왔습니다. 아니요. 계약은 유지됩니다. 짧았습니다. 추가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아니오였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전부 움직이고 있어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외부 상황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UAE와 맺은 약속을 지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 눈치를 보거나 이익을 따지거나 입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계약보다 정치를 선택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만 안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말 계약을 유지한다는 겁니까? 답이 왔습니다. 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각국 반응이 어떤가? 저는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계약 파기했습니다. 유럽은 분열됐어요. 미국은 계속 압박 중입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계약 유지한다고 합니다.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지금 전 세계가 편을 가르는데 혼자 버틴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합리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정치적 계산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장관이 결정했습니다. 한국 비중을 늘려라. 다른 나라들이 불안정하면 우리도 위험하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에 더 기대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재정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예산을 더 배정합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라. 한국과 장기 계약을 준비하라.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각국 반응을 표로 만들었어요. 미국 압박 강화, 일본 계약 파기, 유럽 분열, 독일, 프랑스 중립, 영국, 미국 편, 중국 관망, 러시아 개입 시도, 한국 불변.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는데 한국만 그대로였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압박에도 위기에도 다른 나라들의 선택에도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약점일 수도 있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상황에 맞춰 변화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강점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은 금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한국은 외부 압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전략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한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사우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계약을 유지할 거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유지할 겁니다. 사우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기록이 증명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위기는 한 달째 계속됐습니다. 긴장은 높아졌지만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외교적 대화가 시작됐죠. 그 사이 중동 국가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과 과거 계약 기록을 공유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구나 싶었죠. 사우디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쿠웨이트도요. 오만도 관심을 보였어요. 모두 한국의 과거 이행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료를 모았습니다. UAE뿐 아니라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까지 포함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과 맺은 모든 방산 계약 기록이었습니다. 총 63건의 계약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했어요. 레이더 시스템, 방공 시스템, 훈련기, 지원 장비까지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 납기 준수율이 98%였어요. 63건 중 62건이 약속한 날짜에 완료됐습니다. 지연된 경우는 딱 한 건이었는데 그것도 천재지변 때문이었죠. 홍수로 도로가 끊겨서 자재 운송이 지연된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발견, 품질 클레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15년간 단 4건이었어요. 그마저도 경미한 수준이었고 전부 즉시 해결됐습니다. 평균 해결 기간이 2주였어요. 세 번째 발견, 정권이 바뀌어도 계약 조건이 유지됐습니다. 한국은 5년마다 정부가 바뀌었어요. 보수에서 진보로 다시 보수로요.
그 사이 대통령도 5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한 번도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행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오바마 정책을 뒤집었고 바이든이 다시 바꿨죠. 방산 계약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의회 구성에 따라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독일은 정부가 바뀌면서 무기 수출 정책을 여러 번 수정했어요. 러시아는 아예 예측 불가능했죠. 계약을 맺어도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개별 프로젝트 보고서를 읽었어요. 담당자들 평가도 찾아봤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 일지도 확인했죠. 한 UAE 장교의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2013년 문서였어요. 한국 기술팀은 계약 종료 후에도 3개월간 현장에 남았다.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우리 인력이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기다려줬다. 매뉴얼도 아랍어로 추가 번역해줬다. 계약에 없던 일이었다. 비슷한 기록이 또 있었습니다. 사우디 담당자 보고서였어요. 예상치 못한 사막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극심한 모래 폭풍으로 장비 오작동이 반복됐다. 한국 측은 즉시 엔지니어를 파견했고 2주 만에 해결책을 찾았다. 필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진 커버를 추가 제작했다.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계약서 밖의 일들이었습니다. 쿠웨이트 자료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팀은 현지 인력 교육에 예상보다 2배 시간을 투자했다. 모든 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했다. 회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중동 7개국 국방 담당자들과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거든요.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하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7명이 보였어요. 사우디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계약 파기, 조건 변경, 정치적 압박까지. 우리는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유지될 파트너가요. 쿠웨이트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장기 협력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카타르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UAE 분석으로는요. 저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준비한 데이터였어요. 한국의 계약 이행률은 98%입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유지됐습니다. 외부 압력에도 조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63건의 계약 중 자발적 파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만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신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합니다. 지난 20년이 증명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사우디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는 사막에 남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예멘에서 있었던 일들이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위험에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일까지 해냈어요. 현지 직원을 보호했고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쿠웨이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유가 폭락 때였죠. 우리가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계약 조건 재협상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은 끝까지 원래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카타르 대표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했습니다. 2017년 외교 위기 때 여러 나라가 우리를 압박했죠. 일부 기업은 철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남았어요. 하나둘 비슷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각국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위기 때마다 한국은 남았고 약속을 지켰다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레인 대표가 말했습니다. 광고는 없었습니다. 로비도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일했죠. 그게 쌓였습니다. 카타르 대표가 말했습니다. 결론이 보입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 후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에 띄워둔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50년 기록이었습니다. 광고 한 번 없었습니다. 로비도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약속을 지켰을 뿐이었죠. 그게 쌓여서 신뢰가 됐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났던 겁니다. 4월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조치가 들어왔죠. 먼저 금융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의 달러 결제가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는 기술적 문제라고 했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의도적인 거였죠. 미국 재무부가 압력을 넣은 겁니다. 다음은 부품 공급이었습니다. 미국산 핵심 부품 수출 허가가 보류됐어요. 반도체 칩, 센서 모듈, 통신 장비까지 한국 생산 라인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외교였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한국과 신규 계약을 자제하라는 거였죠. 기존 협력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삼중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도 견디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원칙이 있어도 생존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기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계약도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금융 결제 문제와 부품 공급 차질을 들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이행하겠습니다. 대체 공급망을 확보 중입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힘들다는 게 느껴졌어요.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저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기사였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실린 칼럼이었죠. 미국의 일방적 압박, 국제 방산 시장 질서 흔든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기술 공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압박하는 건 과도하다는 논조였습니다.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죠. 며칠 뒤 독일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베를린 국제안보연구소였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뢰 기반 방산 협력의 중요성 한국 사례 분석. 보고서를 구해서 읽었습니다. 50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한국의 계약 이행 기록을 상세히 분석했더군요. 정치적 압력에도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자문위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였어요. 압박으로 신뢰를 강요할 수는 없다. 신뢰는 시간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동도 반응했습니다. 사우디 왕실 자문위원이 공개 성명을 냈어요. 현지 신문에 기고문 형태로 실렸습니다. 우리는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파트너를 선택한다. 50년 관계가 일시적 압력보다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았어요. 누구 얘기인지요. 맥락이 명확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협력 제안을 했어요. 미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협력이었죠.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지만 한국에게는 대안이 생긴 겁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도 움직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제안했어요. 미국 눈치 안 보고 한국과 직접 거래하겠다는 겁니다. EU 차원의 방산 협력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도 시작됐죠.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한국 주변에 새로운 파트너들이 모여들었어요. 압박이 역효과를 낸 겁니다. UAE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부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방식에 피로감을 느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불만이 쌓였어요.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로비도 안 했어요. 홍보도 안 했죠. 그냥 원칙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힘이 됐습니다. 재정 담당자가 자료를 내놨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한국 방산 기업에 대한 협력 문의가 3배 증가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서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건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압박받는 한국에 동정 여론이 생겼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한국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미국 압박에 피로감을 느끼던 나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전차 대량 구매를 타진했습니다. 호주가 방공 시스템 협력을 제안했어요.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고립시키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압박 전략 실패. 한국의 신뢰도 오히려 상승. 국제방산 시장 구도 변화 중.
미국 중심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전환 조짐.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 상부에 올렸습니다. 반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전달됐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어요. CNN이었죠. 한국 방산 수출 전년 대비 40% 증가. 미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 점유율 확대.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커지는 거였어요. 마치 용수철 같았습니다. 5월 12일이었습니다. 최종 회의 날이었어요. UAE 국방부 방공 시스템 파트너 선정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석 달간 검토하고 분석하고 고민한 끝이었죠. 회의실에 15명이 모였습니다. 장관, 부국장, 각 부서장들, 그리고 저까지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20년을 좌우할 테니까요. 테이블 위에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6개월간 모은 모든 분석 결과였어요. 기술력, 가격, 납기, 신뢰도, 정치적 안정성까지 모든 걸 수치화했죠. 총 487페이지였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결정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계약 일정도 촉박합니다. 부국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후보 국가 목록이 떴어요. 미국, 유럽 컨소시엄, 이스라엘, 한국까지 4개 옵션이었습니다.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미국은 기술력이 최고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실전 경험이 풍부했어요. 하지만 정치적 조건이 많았습니다. 계약 후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죠.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었고요. 재정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비용도 가장 높습니다. 예산의 140%를 요구하고 있어요. 유럽은 기술력과 가격이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컨소시엄이었죠. 하지만 내부 분열이 문제였어요. 브렉시트 이후 협력 체계가 불안정했거든요. 기술 담당자가 지적했습니다. 세 나라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납기 지연 위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아이언돔의 성능이 입증됐죠. 하지만 중동 정치 상황 때문에 민감했어요. 일부 국가와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외교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지역 내 반발도 예상됩니다. 마지막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했습니다. 준비한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기술력은 미국 다음입니다. 하지만 격차가 크지 않아요. 최근 10년간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가격은 가장 경쟁력 있습니다. 미국의 60% 수준이에요. 납기 준수율은 98%입니다.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였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신뢰도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지난 50년간 한국의 계약 이행 기록이었습니다. 시간축을 따라 완료된 프로젝트들이 점으로 찍혀 있었죠. 단 한 번도 자발적 파기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11번 바뀌었지만 약속은 유지됐어요.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압박을 받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위기 상황 대응 기록입니다. 이라크, 리비아, 예멘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현지 직원을 보호했고 약속을 끝까지 지켰죠. 또 하나, 최근 3개월간 미국의 압박 상황에서도 한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며 계약 이행 준비를 계속했어요.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하는 겁니다. 10년, 20년 함께할 나라를요.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신뢰가 있으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의미가 없어요. 장관이 다른 부서장들을 봤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기술 담당 부서장이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유지보수가 쉬워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 지원을 잘합니다. 재정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경제적이에요. 숨은 비용이 없거든요. 외교 담당자도 동의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낮습니다. 한국은 중동 어느 나라와도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죠. 군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현장 군인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국 장비를 써본 인력들의 평가가 좋았어요. 고장이 적고 지원이 빠르다고 하더군요. 하나씩 의견이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이었어요.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어봤어요. 15명 전원이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한국으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측에 연락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정됐습니다. UAE 방공 시스템주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상대는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과하지 않았어요.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큰 계약인데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이제 책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한국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국제 뉴스에도 보도됐어요. 로이터, 블룸버그, CNN까지 UAE, 한국을 방공 시스템 파트너로 선정. 미국 제치고 선택받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미국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짧은 논평을 냈어요. UAE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속내는 달랐겠죠. 유럽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독일 국방부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동 다른 나라들은 큰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사우디가 발표했어요. 한국과 장거리 방공 시스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주 뒤 쿠웨이트가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방산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한다고요. 한 달 뒤 카타르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요. 도미노였습니다. UAE 결정이 신호탄이 된 거예요. 한국은 중동 방산 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됐습니다. 광고 없이 로비 없이 압박 없이요.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인데요. 6개월 뒤 첫 시스템이 인도됐습니다. 약속한 날짜 정확히 맞춰서요.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팀이 왔습니다. 석 달간 우리 인력을 훈련시켰어요. 계약서에는 한 달이라고 돼 있었는데 석 달을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어요.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도와드려야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이제는 압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걸요. 1년 뒤였습니다. 첫 시스템 운용평가 회의가 열렸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성능, 신뢰성, 유지보수 모든 면에서 기대를 넘었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배운 게 뭘까요? 신뢰는 광고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압박으로 얻어지지도 않는다는 것, 50년을 묵묵히 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수출했어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인도식 날 찍은 거였어요. 한국 팀과 UAE 팀이 함께 서 있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진짜 협력은 이제부터구나. 계약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 좀 할까요? 상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확신이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